489페이지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이 교육비 내면은 본인 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X라고 하면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대학원 갔어. 내가 돈 내줬어. 100원도 못 받아요. 배우자가 대학원 갔어. 내가 돈 내줬어. 100원도 못 받아요. 대학원은 누구만 돼요? 본인만. 그 다음에 이분들 거 안 돼요. 직계 존속.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나이는 무관한데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예. 된다고. 요 동그라미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계 종속이면 그 위에 때 이게 네,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요즘 뭐 초중고 교육 이런 것들 많잖아요. 아니면 대학을 가시거나 그래서 그런 거 돈 내드리면 공제 못 받아요. 장애인 교육비만 되고 나머지들은 결론은 본인 돈으로 가시란 얘기예요. 자식이 분양하는데 안 돼요. 부양이든 뭐든. 그냥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비만 된다. 그 다음에 거기 489페이지 2번에 본인 보시면 직무 관련 수강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우는 곳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배운 것도 됩니다. 근데 되는데 여기에서 그 뭐냐 본인 부담금만 가능해요. 예, 본인 부담금. 예, 국가에서 그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대학생은 900이니 뭐 취약전아동은 300이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안 해오셔도 됩니다. 다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까지 이런 거는 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씩 또 나가는 건 있잖아요. 의무교육이어도 100% 다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뭐요? 교과서 떼금.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연 얼마요? 50. 그 다음에 요즘 방과후 학교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 그러면 식대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식대는 식대 지금 예, 거기 있잖아요, 급식비. 아니 급식비 말고 급식 이거를 예, 급식비가 식대잖아요. 예, 그렇죠. 급식비가 식대잖아요.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만 대상. 아니요, 학교도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니은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뭐요? 급식비. 체육시설은 취약전 아동만 되는 거예요. 예, 체육시설.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에 내는 돈들은 거의 다 공제해줘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의무교육이라 학교에 내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쓴 거 유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되고요. 외국에 든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학자금 받았을 때 학자금 상환액. 그 다음에 초중고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5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복 구입비 얼마라고요? 50.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 50. 아니 30. 이것도 예. 해준다고요? 요것도 돼요. 세상에 요즘에 너무 좋아졌네. 근데 왜 30이냐면은요, 과거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일본을 가니 유럽을 가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금액은 좀 적게 잡혀 있어요.
왜냐면 누구는 일본 가고 누구는 한국에 있고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체험학습비는 30, 교복구입비는 50. 왜냐면 시가품이 더 투입금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에서 얼마를 내든 3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제하고 돈이 예. 있겠지. 그렇죠. 그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응. 만약에 해외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현장 체험학습비로 갔어. 그러면 100만 원을 냈으면 30까지만. 아, 30만 네, 3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현장 체험 학습이나 이런 거 갈 때 돈 조금씩 낼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1년에 30만 원까지는 빼주겠다. 그 뜻이. 정산할 때만 빼주는 거지. 그 다음에 491페이지 기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외워서 시험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내가 정산을 안 하는 입장이면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다 해당 없어. 그렇죠. 다 해당 없어요. 그 다음에 491페이지 보시면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는 상관없고요. 소득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은 기부금 세액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0만 원 이하는 15%,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는 몇 프로요? 30%. 근데 뭐 요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건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니까.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법정에 보시면 국가 관련된 거가 법정이에요. 그래서 법정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국가. 그래서 국가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슨 기부금이라고 해요? 법정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 국가 등에 무상으로 주는 거, 국방원금, 이재민 구호품 학교 등에 내는 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저거예요. 사랑의 열매. 우리 사랑의 열매라고 있잖아요. 그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입니다. 이거 국가에서 관여하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적십자사, 여기에 내는 것도 법정기부금입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도 국가하고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했을 때, 이거 왜 생겼냐면 예전에 그 기름 유출 사건 한번 난 적 있었죠. 예, 그때 사람들 가갖고 열심히 기름 닦았잖아요. 그때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기부라는 게 돈으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내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해갖고 일부 빼줍니다. 그 다음에 8번의 정치자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정치자금 기부금. 요거는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정치자금 기부금 냈어.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요거예요. 정치자금 기부금. 왜냐면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공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기부를 했어. 10만원까지는요. 10만원 다 돌려주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정치인 있으시면은 얼마만 기부하세요? 1년에 10만원만. 그러면은 세금 내야 될 때 10만원을 다 빼줍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범 누구 만들죠? 범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래서 정치인한테 기부하면은 다 빼주겠다. 얼마까지요? 10만원까지. 나머지는 다 빼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5만원 냈다 그래서 5만원 돌려받는 효과는 얘밖에 없어요. 정치자금 기부금밖에. 그러니까 5만 원 하면 5만 원. 네, 5만원 하면 5만원, 10만원 하면 10만원 다 돌려받는 효과가 10만 나타나요. 원 하면 10만 원. 일단 10만원이고 10만원 나머지 10만원은 한 40% 정도. 네, 또 일부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보시면 뭐 밑에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로,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요거는 국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예, 우리한테는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주 우리 사주는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안 나와. 네, 거의 안 나와요. 세 가지인데 법정하고 지정. 네, 법정하고 지정인데 그 지정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가 아닌 거. 지정의 종교단체. 법정하고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 외라는 데는 어디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게 많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네에 고아원에 기부했어. 그러면 법정 종교단체 외 어딜까요? 네. 네, 외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건소래요. 보육원 같은 데는 많이 하잖아요. 보육원은 종교단체 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딱 외로 지정을 네, 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련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도 뭐 띄워져요? 이 서류가 띄워져. 근데 서류 띄워줘요. 그럼 거기에 써 있어요. 법정인지 종교단체인지 종교단체 외인지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 유니세프 이런 거 이재명 구호예요? 유니세프 그쪽은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거는 대부분 다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법정이에요? 예. 유니세프는 우리나라 저기 근데-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하고 유명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유명한 데야. 그러면 대부분 어디예요? 법정일 확률이 높아요. 자연. 법적으로 저기 보호가 되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린 뭐 나오잖아요. 네, 그린피스 막 그런 거 있죠. 정부에 음. 도움받지 않는다 도와주세요. 그 그린피스. 그거는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주잖아요. 네, 그거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일단 대부분 알려진 단체들은 저거인 게 많아요. 법적인 곳들이. 그러니까는 그린세프는 종교단체 왜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지원해주고 기부하는 거는 종교 외 단체로 가야 돼요. 어떤 거요? 뭐 백혈병, 소아암. 네, 그런 건 대부분 다 종교단체 외예요. 그래도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예, 기부금 영수증에. 근데 단체는 너무 많아서 그거는 원래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기부금 내고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이거 법정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법정으로 인정받는 단체인지 그런 건 대부분 아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기부금 하기 전에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걸 당연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 기부 안 해요. 진짜로. 저 헌혈도 안 해요. 헌혈 20대 후반까지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헌혈할 때 짜증 나갖고 인천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헌혈을 못 해요. 예. 왜냐면 여기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가 그걸로 되어 있어서 아무데나 가서 못 해요. 그 기계가 있는 데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게 짜증 나갖고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어요. 20대 본인은 후반까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했었는데 본인은 상관없어요. 얻은 거요? 본인 어느 본인이요? 군대 가면 하던데. 아 군인이요? 네, 네. 군인이어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이었냐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군대 가서 많이. 예. 그러면 그 기계가 있는 거죠. 예, 그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기계가 있어요. 혈소판만 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가 없는 데로 가면 인천 사람은 헌혈하고 싶어도 못 해요. 우리 동생이 혈액원에 있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한대. 해야죠. 거기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찔릴 건, 찍힐 건데. 위에다 하나씩 주는데 아플 때 이거 이제는 병원에다가 한번 그거 사용한 적 있거든요. 우리 네, 그거 쓸 수 있죠. 병원에서 너무 아파갖고 응. 근데 혜택을 많이 주긴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원래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도 원래 몇 개월에 한 번씩 빼주면 더 좋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피가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요 분들은 안 돼요. 노인정, 종친회, 동창회는 안 됩니다. 여기에다 기부하시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개인 여기는 친목단체잖아요. 친모. 예. 원래 기부라는 건 뭐예요? 받아서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본인들 먹는 데 쓰시죠. 그래서 안 돼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 보고 요거는 돼, 요거는 안 돼. 요런 식으로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저기 49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솔직히 여기 막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희하고는 크게 관련성은 없어요. 이렇게 외워버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보험료는 나이 봐야 되고 소득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21살 되면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서 제가 나이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살이네? 그러면 보험료는 안 돼. 네, 나이가 넘어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돈 벌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월급으로는 얼마라고요? 1년에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 이자 배당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300. 다 이하예요. 제가 여기 이하 안 썼는데 다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득 그러면은 월급이 700이래. 그러면 보험료 공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예요. 나이하고 소득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료비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상관없고요. 소득만 보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로 통일이 돼 버렸거든요. 다행히도. 예전엔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씩 다 구별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로 통일이 됐어요. 근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1년에 이것도?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돈 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로소득도 150만 원 이하고. 그러니까 아예 돈 벌지 마라 이거. 아니죠. 돈 벌면은 본인 거 따로 신고한다. 그거지. 돈 벌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거 따로. 그렇죠. 본인 거 신고하고 따로 신고해라. 그리고 합쳐서 신고할 거면 돈 벌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돈 벌면 너는 따로 신고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로 신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돈 벌면 의료보험도 다 따로 신고하잖아요. 따로 들어가죠. 다 따로. 예. 왜냐면 근로소득자는 소득으로 해서 따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난리 났었던 게 저기 윤 씨 옆에 있는 김 씨가 뭐 한 달에 7만 원씩 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장난친 거예요. 세금 덜 내려고. 김건희가 일부러 7만 원씩 냈겠어요? 세금 덜 내려고 장난친 거지. 법 테두리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7만 원이나 우리 아들들 17만 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의 문제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 죄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7만 원, 10만 원 이내로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도 없는.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최저 금액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욕할 때 정치인을 욕해야 된다니까요. 걔네들이 다 장난쳐놓은 거예요. 조국 걸렸죠? 예. 네. 조국 걸렸었잖아요. 조국. 예. 네. 조국 걸린 게 원래 의대 가는 강남에서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제 조국 가지고 이제 원래 써먹던 방법인데 얘를 쳐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잡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강남에서 의대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게 과거부터 썼었다. 이거 어차피 있을
음. 27년 봤어요. 예. 한 거. 예, 가짜 만들어서. 아마 그것도 예, 수술도 하고. 근데 원래 의과는 나왔대요. 이거 저기 예, 면허를 못 땄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하나하나씩 잡으면 많아요. 근데 다 이거는 국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라이센스가 이게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이로 돼 갖고 남의 거 베껴 갖고 한 거 같더라고요. 미국이랑 갔다 온 것도 없고. 아이 그래서 저기 김건희님이 저기 뭐냐 미리 판 깔아놨잖아요. 허위로 해도 그냥 나를 뽐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무죄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력서에다가 저기 거짓말로 쓰시면 돼요. 왜 썼냐 걸리면 나를 뽐내려고 했다. 그러면 무죄 되는 거예요. 재밌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도 목숨이냐. 개판되는 거예요. 27년 정도 했으면 정년퇴직 할때 스테이만 시기야. 그 다음에 500페이지 납세 절차. 근데 어쨌든 스펙터클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원천징수. 그래서 거기 500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리 징수해서 정부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는 거예요. 원천징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소득세를 월 10만원씩 내요. 얼마씩 내요? 월 10만원. 그러면 12달이니까 총 얼마 낸 거예요? 120만원을 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20만원 돌려주는 거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14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20만원 더 내는 거고. 그래서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돌려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돈 받고 열심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못 썼거나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낼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세법 자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돈 벌었어? 써. 그러면 세금 깎아줄게. 돈 벌었는데 안 썼어? 그러면 세금 많이 내. 왜냐면 너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어. 원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왜냐면 돈 벌었으면 소비를 해야 국가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나는 돈을 아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안 거치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안 돌아가겠죠. 우리 막말로 저녁에 잘 자잖아요. 왜 잘 자죠?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자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다 돈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군인 월급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면서요. 이번 연도부터. 그래 그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제 맨날 자면서 벌벌벌 떨고 있어야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100만 원을 올린다고요? 네, 월급으로 100만 원 맞춰 주신대요. 100만 원 준다는. 네, 100만 원 월. 들어가면 군인한테. 군대. 네, 군대 들어가면. 야, 우리나라 국방에 구멍 뚫렸어. 어떻게? 아이 그 뭐냐 국방이 뚫린 게 아니고요. 총도 마음대로 못 쏴요. 총 마음대로 쏘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사는 예, 최근에 그 드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총을 쐈는데 드론이 아니야. 그러면요 저기 들어가야 돼요. 영창. 그 그 안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존댓말 쓰잖아요. 예, 상관도 요즘 밑에 사람한테 존댓말 써야 돼요. 반말 쓰면은 그것도 걸려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4명이서 잔다면서요. 4명씩만. 예. 한 내무반에. 그냥 생활관에 메이트. 4명? 예, 생활관에 4명. 그냥 메이트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기숙사 생활.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16개월이죠, 현재?
제가 알기로 18개월인가요? 이제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군대가 아니라 집에서 해방된 응? 하숙생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훈련도 점점 없어. 네, 훈련도 없어지고. 군인 네. 대학교. 근데 훈련을 못 시키는 게요. 훈련 시켰다 다쳤어. 그러면 거기 상관들이 욕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군대가 아니지. 지금 전쟁날 위기에 있는 시기에. 전쟁 나면 어차피 근데 이걸로 싸우잖아요. 누가 요즘 이걸로 싸워요. 그렇겠네. 예, 이걸로 싸우는 거지. 버튼으로. 한반에서 미사일 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되면 저걸로 다 바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제 다 군인들이 일반 사병은 없고 직업군이 미국처럼 응.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바꿔야죠. 근데 통일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저기 밑줄 쳐져 있는데 다음 달 10일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원천 징수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라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뭐 저희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밑에 원천징수 세율 있거든요. 저희 외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자 배당은 14%, 비영업자금의 이익은 25%,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은 3%, 봉사료 5%,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금액 20%, 3억 원 초과되는 복권 당첨금은 몇 프로요? 30%.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뭐 일용근로자 6%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일용근로자분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용근로는 우리나라 최저세율인 몇 프로 내시는 거예요? 6%.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물로소득에 대한 문제는 아니요. 기타 소득은 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로 이렇게 물로소득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불로소득은 이자면은 이자로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불로니까 기타 소득은 아니에요. 그냥 기타 소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 그러니까 잠깐 받고 끝나는 거. 대표적인 게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금 일반적으로 한 번 받고 땡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 이거는 이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실명은 42% 냅니다. 이거는 왜 비실명? 우리나라 실명제잖아요. 네. 예, 근데 비실명하다 걸리면, 장난치다 걸리면 몇 프로 때리겠다? 42%. 비실명 때 걸리면. 예. 비실명으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걸렸는데 세금 못 띈 거 있잖아요. 네. 저기 이건희 씨라고. 이건 예, 이건희 씨가 장난쳐 놓은 통장들 몇 천억 있었잖아요. 음. 근데 잡았는데 왜 세금 못 뗐죠? 소멸시효 기간 지나서. 이런 거는 소멸 시효가 없어야 되지. 근데 왜 소멸시효 기간이 그런 건 있어요? 설마 이건희 씨만 그렇게 해놨겠어요? 잡으면 더 있겠지. 그리고 설마 그 기자 쓴 사람들이나 경찰들이나 검찰이 그거 그때 알았을까요? 예전에 알았을까요? 예전에 알았겠죠. 이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몇 프로를 내든 적잖아.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벌어도 나가는 세금이 많으니까 숨기는 거야. 맞아요. 근데 숨겨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우리 세무사가 세금만 2억 5천에서 3억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반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일 잘 쓰는 거야.
원래 많이 버는 사람들은 숨기는 것도 다 알아. 끼리끼리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저희 세무사가 예전에 국세청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숨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그리고 걸리면 연락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거기에서 일할 때 저희 거래처 중에서 구두 제조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행이 뭐였냐면 4대 보험 신고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걸렸어요. 참고로 4대 보험 신고 안 하다 걸리면 5년 소급 적용돼요.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이 한 2, 3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가 500 받고 해결해 줬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줬냐면 폐업 시켜버렸어요. 그렇지. 폐업시키면 네, 폐업 시키면 조사 못 나오잖아요. 네, 폐업 시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사업자들이 다 이거야. 복장. 세금 내도 어떻게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내가 고급진 혜택을 받고 싶어. 그러면 돈 주면 해주잖아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대부분 돈 많으신 분들은 투자도 자기가 안 해요. 투자 전문가한테 수수료 주고 맡기지. 그리고 세법 관련돼서는 세무사한테 맡기고 4대 보험 관련돼서는 노무사한테 맡기고 다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면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502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는 다음 달 며칠까지 하는 거라고요? 10일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예외에 반기별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무슨 별이요? 반기별. 그래서 반기별이 뭐냐면은요. 반기의 뜻이 뭐죠? 네, 1년에 반. 그래서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씩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 반기별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다음 것도 보시면 근데 요 반기별을 하시려면 직원이 몇인 이하여야 돼요? 20인 이하. 그래서 20인보다 적으시면은 반기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더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하셔야 되냐면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다닐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이에 변동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게 편한데 막 한 달에 막 2-3명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면 이게 더 불편해요. 왜냐면 이거 막 평균값 계산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좀 변동이 심한 회사는 원칙으로 가세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어떤 회사에서 하시라고요? 우리 회사는 안 변해. 나갈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어. 몇 년 동안은. 그런 경우에는 반기별이 편해요. 이거 하는 데도 잘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럼 원천징수는 이거 1개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는 거는 급여 직원들 급여면 주고 나서 그렇죠. 주고 나서 그걸 이제는 종합적으로 신고하라는 얘기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월급 10날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날 주는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신고할 거 다 신고하고 남으면 월급 줄게.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게 중요해요?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세금 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세금은 늦게 주잖아요. 가산세 내요. 근데 직원 월급 늦게 주잖아요. 뭐 줘요? 안 주죠. 그냥 원금 그대로 주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일단 세금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은 하루라도 늦게 주면 하루치 연체를 내야 되는데 직원은 하루 늦게 줘도 연체료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날 주는 회사들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월급 주기 전에
뭐 먼저 내겠다? 세금 내겠다. 그 다음에 월급 25일인 회사 있죠? 왜 25일이에요? 지나고 우리 25일 날 뭐 내요? 소득 부가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하고 연결하면은 그런 식으로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 25일인 회사들 많아요. 월급. 예. 오일도 많고. 예, 5일도 많죠. 오일도 뭐냐면 5일은 없어요, 특별히. 예, 세금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세금하고 연관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10일은 이 4대 보험도 10날 내거든요. 그래서 세금적인 거 마무리 치고 월급 주는 거고 25일인 회사도 있고 30일인 회사도 있죠. 예, 말일날 주는 회사도. 예. 근데 원래 제일 깔끔한 거는요, 말일날 주는 회사예요. 1일부터 그렇죠.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말일날 주고. 그러면 나도 그만두기도 편하잖아요. 한달 지나서 줘. 예. 한 달 지나서 그렇죠. 한 달 지나서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일명 진짜 예, 한 달치 깔고 주는 회사들. 깔고 가는 회사도 있고. 근데 대부분 헤비버드 저기 뭐지? 31일 나오는 화물차는요, 막 3개월씩 깔아요. 그래요? 예, 화물차는 2-3달씩 깔아버려요. 네, 예전에도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요. 요즘 네. 두세 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엔 화물차는 있어요. 화물차들은 지금도 2-3달 깔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 달에 15일부터 30일까지 일했잖아. 그러면 다음 달에 30일은 보름 집에밖에 안 받는 거야. 맞아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증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터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일명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깔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화물차. 네. 그리고 회계 파트 들어갈 때 보증인 세우라는 회사도 아직도 있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신용보증을 넣었으면 되지. 돈 얼마 주고 수수료. 근데 보증인 세우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나 아니면 사장님 아는 회사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돈 관련돼서. 근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있기는 있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우리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회사에 사무실에 연대보증 쓰라고. 예전에 많이 그랬죠. 왜냐면 하도 털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았으니까. 거기에서 생긴 게 그거잖아요. 신용보증 기금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털어가는 사람이 과거보다는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옛날보다는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번에 농협에서 장난친 사람 나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장난치더라도 다 걸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봤을 때 잡기가 지금보다는 어려웠을 거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서류 하나씩 다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시스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청렴결백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준비는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혼자 하면 잡기가 쉬운데 작정하고 여러 명이 해버리면 못 잡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오스람 임플란트인가? 거기에서도 한번 터졌었잖아요. 예, 한번 예. 거기는 단독 범행이라고 치기에 너무 덩어리가 커요. 이번에 빌라도 조직이. 조직이죠. 너무 금액이 큰 건 한 1-2억은 솔직히 단독 범행으로 해먹을 수 있거든요. 맘먹으면. 근데 몇백억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단독 범행일 확률보다는 이거는 한 2-3명, 최소 2-3명이나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거지 혼자서 200-300억이면요 미친놈 아닌 이상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오스람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잡고 아마 단독으로 해갖고 깨지고 끝날 분위기긴 한데 그 가족들도 지금 같이 싸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같이 해먹었잖아요. 근데 모르쇠로 지금 또 나는 몰랐다. 그냥 돈이 있길래 샀다.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돈 없었던 사람이 막 10억씩 들고 와갖고 금괴사제. 말이 돼요? 어쨌든 부럽긴 하더라고요. 금액은. 왜냐면 제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거든요. 겁나 많이 해갖고 저기 신문 1면에 나는 거. 할 거면 크게 하자는 주의라. 그 다음에 506페이지. 연말정산은 이분들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자. 근데 사업소득에서도 일부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연말정산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로소득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연말정산 시기라고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3월 10일까지. 왜냐면 세금 신고는 다음 달 며칠까지라고요? 10일까지.
그거 참고하시고. 사장님도 연말정산 하죠. 네. 왜냐면 일반적인 법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내요. 근데 법인 회사는 거기 사장님도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합니다. 근데 개인은 사업소득세 내는 거예요. 연말정산 안 하고. 그 다음에 중도퇴사에다 별표 2개. 우리 그만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만두면요, 그만둔 달에 연말정산 해버립니다. 그분 것만 안 하던데?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신고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세요. 왜 모르냐면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만두시면 그 그만두는 사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그래서 저희 공부해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 합니다. 근데 저기 2월달에 해 바뀌어서 연락 오던데 연말정산 하니까. 그러면 저때 그만두셨을 확률이 높죠. 12월 말에. 예, 그렇죠. 그러면 상관이 없고 지금 얘기하는 건 중가운데 그만뒀을 때.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4월 달에 그만뒀어. 그러면 4월 달에 연말정산해서 5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명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 실기 때 연습할 겁니다. 3월달에 그만두면 4월달에 네, 4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둔 순간 바로 연말정산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분 그만둘 때 월급 줘야 되죠. 퇴직금 줘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이분한테 뺏어와야 돼. 그러면 월급 줄 때 까고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몇 못된 회사에서는요 돌려줄 게 있는데 안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환급되는 거예요. 네, 환급되는 금액을 원래 돌려줘야 되잖아요. 개인 거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세요 하고 본인들이 먹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회사는 네.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해줘요. 회사에서 해줘야지. 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언제 본인이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신고한 것 중에서 서류가 빠진 게 있어. 그러면 5월 달에 하시면 돼요. 5월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거든요. 퇴직서가 사직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요즘에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 서류나 그런 게 빠진 게 있으면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계속 다니는데 2월달에 네. 본인이 개인이 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애들은 다 본인이 하는. 아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서류를 준비를 해서 경리과에다가 주면 경리과에서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요. 개인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에 그냥 이런 쪽지 네. 하나 줘.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건 5월 달에. 그러면 여기 이제는 네, 맞아요. 거기에, 이건 예. 쓰고 사인 받고 그냥 넘겨. 네, 넘겨주면은 그거를 직원이 하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 네. 뭐뭐 갖고 오라 그러면 이것만 네, 첨부해서 넘기면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서류도 다이렉트로 받는 걸로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거죠. 국세청으로 바로 홈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국세청으로 홈페이지로 개인이 못 넘겨요. 연말정산은 저기 회사에서요, 단체로. 네.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혹시? 아닌데 다 회사 다니죠. 회사 다니는 네, 그럼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국세청에 들어가서 네.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걸 이제 회사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회사에서 내 데이터를 바로 갖고 가요. 바뀌어서. 그래서 본인이 안 합니다. 근데 저 파트면 본인이 하겠죠. 내가 격리 파트면. 그 돈 안 벌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런 거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구나. 두 파트 남았나? 한 파트 남았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이제 한 파트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실기할 거예요.